자, 여러분 73페이지 측정과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밑줄 그을게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에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것. 좀 측정을 좀 어렵게 설명한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재는 걸 얘기하는 재는 거. 자, 그러면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여하는 행위를 측정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속성의 수치나 기호가 부여된 것을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측정 도구. 자, 그래서 측정할 수 있게 기호나 수치가 부여된 것을 우리가 측정 도구라고 부르고요. 자, 이 측정 도구를 다른 말로 척도라고도 부릅니다. 척도. 척도. 자, 됐어요. 그리고 1번은 그리고 나서 측정의 개념, 측정의 역할이나 측정의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측정의 수준 가겠습니다. 측정의 수준의 별표 2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측정의 수준. 자, 측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측정을 네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측정 도구가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해도 되고, 척도가 네 가지로 나뉜다 라고 봐도 돼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목 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척도. 자, 명목 척도는 범주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단순히 범주를 정해서 구분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요, 성별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별은 남자, 여자, 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척도를 나눌 때는 우리가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져야 됩니다.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명목 척도 종교를 한다라고 보면, 1번 기독교, 2번 가톨릭, 3번 서양 종교, 4번 불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상호배타적이지 않잖아. 그치? 서양 종교가 여러분, 서양 종교 안에 기독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가톨릭도 들어갈 수 있고, 그쵸? 자, 이런 게 상호배타성에 어긋나는 명목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괄성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종교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라고 할까? 대순진리라고 알아요, 여러분? 종교 중에? 대순진리 몰라? 신천지.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야. 신천지 기독교인가? 아닌가?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 난 이슬람교를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이슬람을 믿으니까 나 이슬람이야. 근데 없어. 내가 선택할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번 기독교, 2번 가톨릭, 3번 불교, 4번 힌두교. 나 이슬람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는 뭐로 꼭 만드는 거예요? 기타를 집어넣는 거죠. 기타. 그래야 포괄되니까. 너 특수한 종교면 그 기타에다 표시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명목 척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 보도록 할게요. 서열 척도는
순이나 순서가 잡혀야 돼요. 순이나 순서가 잡혀야 됩니다. 자. 뭐 합점이라든가 뭐 A, B, C, D 그러면 C보다는 A가 더 높은 거다. 그 다음에 뭐 올림픽 메달도 금운동 그러면 동메달보다 금메달이 몇 배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없죠. 어느 정도 간격으로 더 잘하는 거야? 그것도 얘기할 수 없지. 하지만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이 높다는 건 알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는 것은 자, 장애 정도. 장애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라고 하면 자, 얼마나 더 아픈 거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아프다, 덜 아프다. 장애가 더하다, 덜하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죠. 아시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서열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동간척도는 등간, 즉 동일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간격이 존재하면서 뭐가 왔냐면 0이 있는데 그게 절대 0점이 아니에요. 절대 0점이 아니에요. 자, 온도로 볼게요. 온도. 자, 여러분 15도야. 오늘의 아침 온도가 어저께 오늘이 굉장히 툭 떨어졌잖아요. 뭐 2도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 2도. 그러면 그 전에는 아침 온도가 10도였어. 2도로 떨어졌어. 그러면 8도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동일한 간격. 자, 이게 지금 10월이죠. 자, 8월 달에 평균 온도가 18도였어요. 9월 달에 평균 온도가 10도였어. 10월 달에 지금 2도야. 아침 온도가, 아침 평균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8월 달보다 9월 달에 8도 더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9월 달에보다 10월 달에 8도 더 떨어졌다라고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0도가 됐어요. 0도가 되면 온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2도보다 더 춥다는 얘기지.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즉 절대 0점의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 척도를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하는 온도 같은 거를 등간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Q. 자, IQ 50인 사람이 있어. IQ 100인 사람이 있어. IQ 200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50인 사람보다 50을 더 IQ가 높은 거죠. 100인 사람이. 100인 사람보다 100이 더 높은 거죠. 200인 사람이. 하지만 IQ가 0이야. 그러면 지능이 없는 건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척도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뭐가 중요해요? 요게 절대 0점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율척도 보도록 할게요. 비율척도. 자, 비율척도는 자, 등간척도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투표율. 자, 투표율이 30%였어요. 근데 투표율이 60%가 됐네? 2배 더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0%였는데 30% 떨어졌어? 2배 떨어졌다. 나누기 2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이. 나이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마찬가지죠. 자, 나이가 0이야. 그럼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가격이 0이야.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이런 것들이 비율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 명목 척도는 어떤 수학적, 통계적,
연산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축구선수 등번호.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7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수의 등번호가 14야. 그러면 그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2배 더 축구 잘하나? 아니면 나이가 더 많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가톨릭 곱하기 뭐 기독교는 불교야? 그런 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런 게 명목척도예요. 그렇죠? 수학적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열척도부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부등호 표시는 가능하죠. 금메달보다는 은메달이 크다. 그 다음에 학점이 B보다는 A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부등호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등간척도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능해요. 등간척도에서. 그쵸? 가능해요. 자, 그리고 비율척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즉 사칙연산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자, 특히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다고? 자, 절대적인 0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수학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척도에도 순위가 있어.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명목척도보다는 서열척도가 좀 더 수준이 높은 척도고요. 서열척도보다는 등간척도보다는 비율척도가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서열척도는 명목척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등간척도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비율척도는 명목, 서열, 등간의 특성을 다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나누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절대 0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시험 선지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높은 수준의 척도를 낮은 수준의 척도로 변환이 가능할까요? 높은 수준의 척도를 낮은 수준의 척도로 변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10,000원에서 20,000원을 우리가 자, 고가, 중가, 저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고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5,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중가라고 하자. 그 다음에 100원에서 1,000원, 5,000원까지는 저가라고 하자. 등등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충분히 서열척도로 만들 수 있죠. 비율척도도. 그쵸? 그래서 높은 수준의 척도를 낮은 수준의 척도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죠. 자, 투표율. 60%의 투표율을 A라 하자. 50%의 투표율을 B라 하자. 이렇게 해도 명목척도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높은 수준의 척도, 즉 비율척도를 등간으로, 비율척도를 서열로, 비율척도를 명목으로 만든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뭐가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명목척도를 비율척도화 할 수 있고, 또 서열척도를 등간척도화 할 수 있고, 그건 안 돼요. 거꾸로는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갈 수는 있으나,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는 갈 수 없다. 요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우리 책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명목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척도. 첫 번째 줄 후단에 밑줄 그으세요.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
성별 종교 정도쯤에, 여러분 이건 사례를 잘 알아야 돼요. 척도는 성별 종류 정도쯤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1번 됐고요. 2번. 자, 밑줄 그을게요.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 밑에다가 포괄성 플러스 포괄성도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수치적 의미는 없는 숫자이다. 밑줄 그으시고, 수치적 의미는 없는 숫자이다 라는 얘기는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적 연산을 할 수 없다. 서열척도. 자, 측정 대상 순서의 동그라미. 순서를 밝혀주는 척도를 서열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석차, 뭐 이런 것들, 뭐 상층, 중층, 하층, 이런 사회 계층,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특정 대상 간의 대소, 크고 작고, 고정, 높고 낮고, 전후, 시간적으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상하 등의 서열화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순서만 나타낼 뿐 선호의 정도는 알 수 없다. 아시겠죠? 얼마만큼 더 금메달이 은메달보다 잘하는 건지, 얼마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건지 정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메달이 은메달보다는 좋구나, 크구나, 높구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위치를 그어주세요. 서열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서열간 간격이 동일하면 등간척도라고 얘기하겠죠.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절대량의 크기가 나타나면 비율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간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첫 번째 줄, 간격이 동일한 척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능, 온도, 이런 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1번,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비율 계산은 불가능하다. 자, 비율 척도 가볼게요. 비율 척도, 뭐 시청률, 투표율, 가격 이런 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1번 밑줄 긋습니다.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절대 0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산술적 조작, 즉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다. 1번의 별표. 1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74페이지 뭐 척도 나왔는데 척도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신뢰도와 타당도 나오는데 우리 이건 했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9페이지 가겠습니다. 79페이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표본 추출을 다른 말로 줄여서 표집이라고 불러요. 표집. 똑같은 말이에요. 표본 추출, 표집.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하고, 샘플링. 자, 무슨 뜻이냐?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본 추출 또는 표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즉 전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할 거예요. 좀 있으면 할 건데
저희가 뭐 상반기, 하반기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신누리 수험생들의 뭐 학원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해요. 저희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자, 그런 거 할 때 전체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죠. 이런 게 전수조사입니다. 그렇죠? 전수조사야. 자, 그런데, 자,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공신의료 학생들의 학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가능한 조사지만,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전수조사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데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해?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표본을 뽑아서 자, 표본 조사에서 하는 대상을 우리가 표본 샘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집단을 다 조사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수라고 얘기해요. 모수. 그다음에 표본을 통해서 나오는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 표본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통계치의 값으로 모수를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추정. 자,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100명의 사회복지사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를 하고 그 100명의 사회복지사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뭐라 한다? 통계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수값을 추정하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 지금 선거철이니까 선거로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하고 나오면 자, 몇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순서들을 몇 명만 뽑아가지고 뭐를 하냐면 출구조사라는 거예요. 출구조사가 통계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모수는 뭘까? 이제 표를 다 까보지 이제. 표를 다 까보면 다음날 새벽쯤이면 누가 당선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죠. 그 투표 결과가 모수가 되겠지, 모수. 자, 그런데 우리는 출구조사만 보고도, 출구조사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각 출구조사 끝나고 출구조사에 대한 각 선본 반응이 이제 팁이 나와요. 그럼 막 환호하는 선본도 있고, 막 우울해하는 선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출구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투표 결과를 추정하는 거야.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아, 이번엔 힘들겠다. 아, 이번엔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추정을 하는 거니까. 그쵸?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조사의 2가지 방식이고, 우리는 여기서 전수조사를 많이 한다, 표본조사를 많이 한다? 표본조사를 더 많이 해요. 그럼 표본조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따라다니냐면 어떤 문제가 따라다닐까요? 이 표본이 이 전체 모집단을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얘기할 거는 자, 요겁니다. 자, 과연 그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걸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표본 추출의 종류의 유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둬야 될 게 또 요런 게 있어요.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고요.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 후보의 득표율이 30에서 35%의 득표율을 보입니다. 그때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30%에서 35%요 구간 안에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모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 신뢰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모수가 신뢰 구간에 자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모수가 신뢰 구간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수준.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전제를 깔아야겠네. 표본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게요. 표본의 크기가 동일해. 표본은 100개야. 그런데 어떤 거는 신뢰 수준이 95%야. 어떤 건 신뢰 수준이 80%야. 자, 그러면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뢰 구간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신뢰 수준이 높아. 그러면 신뢰 구간은 자,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통계치가 모수가 그 신뢰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잖아. 그러면 자, 모수가 예를 들어서 신뢰 구간이 10에서 30이야. 10에서 30 안에 있을 가능성은 95%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모수가 신뢰 구간이 예를 들어서 28에서 30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 예. 자, 신뢰 구간이 넓으면 모수가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높아. 내가 95%의 신뢰 수준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은 상대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그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니까. 자, 반대로 신뢰 수준이 낮다는 거는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 자, 이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뢰 구간은 좁을수록 더 추정력이 강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신뢰 구간은 좁아야지. 신뢰 구간은 좁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좁은 신뢰 구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합격하실 거예요. 라고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 거예요. 신뢰 구간이 넓은 거야.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내년에 2022년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다 사회복지직에 합격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신뢰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거지.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 물어봐. 제가 모의고사 봤는데 한 몇 점 정도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10점에서 100점 사이예요. 그럼 뭐야? 장난하자는 얘기죠. 그렇잖아. 근데 한 80점에서 90점 사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겠구나. 그렇죠? 신뢰 구간은 좁을수록 추정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돼요, 이제 이거는? 자, 그러면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지. 그럼 우리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걸까? 낮을수록 좋은 건가? 높을수록 추정력 있는 거야? 낮을수록 추정력 있는 거야? 신뢰 수준은 높을수록 좋지. 그쵸? 그게 그 구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인 게 확실한 조사지.
그 구간은 딱 정해놓고,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은 한 30%밖에 안 될걸요? 그럼 뭐하러 구간을 정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높이든가,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좁게 만들면 어느 정도 실내 수준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좀 상충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실내 구간을 좁히려고 막 하는데, 그러면 또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실내 구간을 좁혀지려고 하면 실내 수준 낮아지고, 다시 실내 구간을 좁히려고 하면 실내 수준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실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실내 구간은 넓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할 때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을 정할 때 물론 표본의 크기로서 추정력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자, 이 둘이 이런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실내 구간과 실내 수준의 내용이 그런 거구나.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표지모차라는 말이 있어요. 표지모차. 이것도 필기해 드릴게요. 이쪽에다 필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집 오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표집 오차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작을 때 표집 오차가 커지는 겁니다. 표본이 해당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했을 때 표집 오차가 커지는 거야. 표집 오차라는 것은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 부르거든요.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의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한다.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하고, 그 외 모든 실수를 비표집 오차라고 얘기해요. 그 외 모든 실수를 비표집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비표집 오차는 흔히 측정 오차,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오차, 그 다음에 자료 분석 오차, 자료 처리 오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표지모차라고 하는 건요. 표지모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A라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사를 하고 싶어. 그쵸?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 시스템이 아니라서. 자, 전국의 수험생들이 어떤 직렬을 원하는지를 내가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표본을 전국의 수험생들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해야 돼, 표본조사해야 돼.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표본을 사회복지직 학생들만 모여있는 학원에 가서 내가 조사를 해.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은 사회복지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니까 한 90%는 사회복지 직렬을 원하겠죠. 한 10%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일반 행정직인데 사회복지 전문 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90%다. 그럼 전국의 수험생들은 90%가 사회복지직을 원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발생하는 오차를 표지모차라고 하는 거야. 즉, 대표성을 갖지 못했을 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했을 때 갖는 오차가 표지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표지오차라는 것은 표지오차 아니고는 다 비표지오차야. 측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측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라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건 정식적인 표현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현상. 누구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다 있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은 예를 들면 당신의 주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실제로 매일 술을 먹거든. 근데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날은 일주일에 하루 쉰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주일에 10번 먹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먹는 날도 있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먹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매일 먹습니다 체크할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양심은 있어가지고 한 3-4번 먹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사람의 심리가 극단적인 결과치는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측정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나오는 오차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측정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측정 오차.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었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역사 요인이라든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역사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배웠죠? 검사 요인 같은 거 있죠. 테스트를 한번 사전조사를 했고 그걸 외워서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조사 설계 오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한 2년 정도 코딩만 했다고 할 정도로 코딩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코딩만 했어요. SPSS에 코딩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이 코딩 작업이 굉장히 단순 작업이거든요. 단순 작업인데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코딩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통계 처리를 하는데 뭐 SPSS를 돌리건 엑셀을 돌리건 어떤 수식을 넣어서 그걸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식을 잘못 넣었다거나 그래서 뭐 이상하게 결과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집은 다 해놓고 자료는 다 정상적으로 수집해놓고 자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뭔가 실수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자료 분석 오차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대표하지 못하는가 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 외에 모든 실수는 다 비표지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지 오차는 어떻게 될까?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의 표지 오차는 어떻게 될까? 표지 오차는 줄어들지 당연히. 네. 자, 전수조사는 표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전체가 모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지 오차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표지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커져. 자, 표본이 한 몇천 개야. 그럼 코딩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현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역사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표본 추진을 하는 거야? 그럼 난 좀 잘 배워야겠네? 뭐 이런 식의 검사 요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표지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집의 유형으로 우리가 갈 건데, 자, 기초적인 내용들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이 표집이에요. 그쵸?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확률 표집 4개, 비확률 표집 4개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게 아까 단일 사례 설계처럼 중요합니다. 아, 지금 이게 어떤 표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다. 이 얘기는 모집단이 100명입니다. 근데 나는 10명의 표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100명이 표본으로 추출될 가능성이 모두 10분의 1로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확률 표집 혹은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모든 모집단이 다 같다. 개별 모집단이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추출될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무작위로 추출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확률이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뽑힐 가능성이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뽑아주겠지. 나는 사장님의 조카니까 나는 뽑아주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작위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10분의 1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구분을 하실 때 이 무작위 추출되는데, 자,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다 무작위만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세요. 무작위 과정이 난선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랜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랜덤의 과정이, 무작위의 과정이, 난선화의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확률 표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작위가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있으면 확률, 없으면 비확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미리 우리 이제 확률과 비확률을 나누기 전에 미리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어렵진 않아요. 표본 추출 과정이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표본 추출 과정, 표집 과정. 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우리 책에 없더라고. 표집 과정이 우리 책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80페이지 왼쪽 상단에다 써주세요. 80페이지 왼쪽 상단에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우리 책에 없더라고.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모집단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모집단을 전국의 수험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기 지역의 수험생으로 할 건지, 일산 지역의 수험생으로 할 건지, 일단 모집단을 잘 정해야 되겠죠? 모집단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집 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표집 틀. 표집 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표집 방법이 8가지가 배울 거거든요. 8가지. 그 8가지 중에서 하나, 즉 표집, 어떻게 표집할지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자, 확률적으로 할지, 비확률적으로 할지. 예. 자, 그래서, 자, 표집 방법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되냐면, 표본의 크기가 결정돼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표본의 크기도 커져야죠, 여러분. 모집단이 4,000명인데, 국민들의 정치 지향을 알고 싶은데, 내가 10명의 표본을 뽑아서 물어봐. 그럼 10명 다 한 정당을 지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심각한 표집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에 맞게끔 또는 표집 방법에 맞게끔 표본의 크기를 정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뭐 눈덩이 표집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표본이 많을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100명이 넘어가기가 힘들어. 어떻게 100명을 소개받아? 하나의 조사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표집 방법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집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블랭크에서 많이 물어봐요. 여기를 순서대로 외우시되 여기를 표집을 하기 직전에 꼭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모집단이나 표집 틀이나 표집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표본의 크기 정하고 그 다음에 자, 표집 행위를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 잘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볼까요? 책 보겠습니다. 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표본 추출이란 모집단 가운데 자료를 수집할 일부의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됐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은 뭐 앞에서 위에서 설명했고 넘어가고 모집단 별표 2번 별표 여기 2번 모집단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됐죠? 그 다음에 대표성 됐고요. 그 다음에 대표성 안 보셔도 돼요. 당연한 얘기라서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표본의 통계치가 모수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고 신뢰 수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신뢰 구간, 모수가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갖게 될 값의 범위라고 얘기했는데, 뭐, 구간을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그 필기해드린 대로 정리를 하세요. 여기 약간 좀 어렵게 나왔네. 개념 정리가.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좀 포인트를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포인트로, 자, 신뢰 구간은,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거야 할 때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을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표집 오차 중요하죠. 표집 오차 밑줄 긋겠습니다. 통계치는 뭐의 결과예요? 표본 조사의 결과를 통계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표본을 통해서 알게 된 통계치가 모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그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도 좀 어렵게 얘기했네. 쉽게 얘기해서 모수와 통계치의 차이, 즉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그럼 모수와 통계치의 차이,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똑같은 말이죠. 모수와 통계치의 차이,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모수. 자, 읽어볼게요. 밑줄 긋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각 변수의 빈도나 평균 등과 같은 수치가 곧 모수이다. 즉, 전수조사의 결과, 전수조사의 값을 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표본조사의 값은 통계치.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번 표본 추출의 유형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쉬었다가 3교시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